회사가 멀리 있어서 가족들 평소에 잘 못 보는데 오랜만에 설 연휴라서 내려와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연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보니까 네, 좋았어요. 반갑고 연휴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설 연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은 시민들도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고 하나둘 귀경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명절 때면 어김없이 붐비는 터미널. 그런데 울산의 관문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삼산동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만큼은 어딜 가도 뒤처지지 않지만은 노후화된 시설로 오랜 시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온 울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과연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 리포트 현장에서는 울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운영상 어려움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울산매일신문 고은정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울산의 문화 소식 알아보는 문화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날 밥상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물가 이야기, 또 경기 이야기라면 산업계와 경제계 새 화두는 자동차 산업 대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적으로 준비하셨죠? 네, 석유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 130년 만에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맞물려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내연기관 자동차인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는 전기나 수소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량이 중심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25년에 울산에 문을 여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중심으로 전기차를 10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네.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 역시 친환경 차량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 변화는 결국 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부품 업계까지 뒤바꾸는 분위기를 낳고 있는데요. 어떤 네. 부품 업종이 친환경차 전환에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네. 업종 변화의 후폭풍은 파워트레인 쪽에 집중됩니다. 네. 내연기관은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가동하는데요. 네. 보통 연료를 연소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달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해서 구동력을 발생시키고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 뒤에 이걸 동력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계통 부품업체 설 자리가 이제는 위태롭다는 말씀인데 울산의 네. 자동차 부품업체는 몇 곳 정도나 지금 있습니까? 네. 울산 테크노파크의 조사에서는 520곳 정도로 나왔고요. 네. 울산 일자리 재단의 조사에서는 8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일자리 재단에서 조사한 업체 수가 더 많은 이유는 조선을 포함한 다른 업종의 부품 수급을 공유하는 곳까지 모두 조사에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네. 울산시에서는 일단 울산 일자리 재단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워트레인이 174곳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수소, 전기차의 확산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네. 지역 부품업계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친환경 미래차 산업을 향한 변화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2019년 28.3%에서 불과 2년 뒤인 2021년에는 41.7%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네. 산업 변화의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40.4%에 달했지만 2021년 비율은 23.2%로 반토막 났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보면은 아무래도 변화에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2019년 조사 당시에는 아직 대비할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2년 사이에 친환경 미래차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 크게 앞당겨졌다고 부품업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800곳이 넘는 사업장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울산시는 네. 부품업계 업종 전환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울산시는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3대 전략 8대 정책 과제를 수립했는데요. 네. 이 중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인하는 정책 과제도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과제들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울산시에서는 현대차 1, 2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공동투자 R&D 기금도 조성합니다. 네. 미래차 전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지능형 전력 구동 핵심 부품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 수소차 핵심 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도 지원하고요. 울산형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전환형 기업을 육성하고 차체 경량화 같은 기술 지원을 위해서 고에너지 정밀 가공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울산시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품업계들의 대응 능력이 변화에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지금 당장의 생산에 급급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품업체들은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으로 투자금 확보와 정보 부족, 그리고 연구개발 노하우와 인력 부족 같은 문제들을 꼽고 있는데요. 네. 업종 전환은 원하지만 기술이나 정보, 그리고 자금이 없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는 특히 여러 요인 중에 정보가 부족한 걸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티어다운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어다운은 차를 완전히 해체해서 부품과 기술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수만 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을 분해한 뒤에 부품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최신 전기차의 핵심 부품 기술 구조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현대차가 미래차 시대 대비를 위해서 10년 만에 생산직을 대규모로 채용하기로 했죠. 덩달아서 네.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게 요즘인데요. 하지만 대기업인 완성차 업계가 친환경차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이 뿌리를 이루는 부품업계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울산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울산시가 네. 기업들의 목소리 잘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경상일보 이종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리포터 현장 김현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던 시민분들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올 채비를 하고 계실 텐데 설 연휴 동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났죠.
네, 국토교통부는 이 특별 교통 대책 기간 동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을 증편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612회 늘어나서 총 14만 석을 추가로 공급했고요. 시외버스는 예비 차량으로 591대를 확보했습니다. 울산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임시차를 배치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차량이 매진되면 추가로 차량을 투입해서 수도권 방향으로 가는 버스 운행 횟수는 증편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울산은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스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울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인데요. 네. 현재 울산의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위탁 운영사는 대원고속입니다. 대원고속은 계속되는 적자로 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이탁 운영사였던 울산 정류장도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했었는데요. 이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울산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특히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2만 명 정도 수속을 했었는데 현재는 1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터미널 관계자는 고속버스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울산터미널 김태웅 관리소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에 2019년에는 저희가 수송 인원이 한 1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2020년에는 62만 명 정도 수송을 하고 일부 노선이 다시 운행하게 돼서 21년, 22년은 73만 명 정도 수송을 하게 됐습니다. 승객들이 이미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놓은 상태고요. KTX가 부산을 출발해서 이제 청량리까지 가게 되면은 이 기차가 저희 지금 노선과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안동, 영주, 제천 이렇게 노선이 경합이 되다 보면은 수송 인원이 빠져서 사실상 또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완화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울산의 대체 수단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고 다른 악재들까지 겹치면서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요? 네, 이 버스는 요소수를 주입해야 되는데 이전에 요소수 파동이 발생했었죠. 네, 또 한때 경유값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버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악화가 됐고요. 네. 또 주 52시간 근무 제한 때문에 주말과 같이 승객이 많을 때 투입할 기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은 울산의 관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핵심적인 교통 플랫폼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광역시 우리 울산에 터미널이 폐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민들은 이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면서 좀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연하겠죠. 네, 평소에 버스 운임료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좀 저렴하고 또 울산역보다 버스터미널이 가기 편리해서 종종 이용했었는데 없어지면 불편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부산 해운대 가는 거 11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KTX도 많이 타는데 부산같이 가까운 지역은 터미널 와서 버스 이용하고 오래 이용한 분들도 계시고 없어지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운영 시간을 예전처럼 조금씩 쪼밀쪼밀하게 늘리거나 요금을 조금 인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울산에 놀러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려고. 버스가 일단 저렴하고 이동하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래서 버스를 타러 왔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적긴 해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교통적으로 좀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여기 시설이 약간 오래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좀 지금 또 살짝 어둡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네, 시민들은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시설을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요.
터미널 운영사 측은 경영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일단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을 통합하는 방안을 울산시에 제시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운영 인력을 최소화해서 이 자구책으로 좀 버티고는 있는데 경영난을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전문가들은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자체가 나서서 이 폐업을 막기 위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자체가 앞장서서 예산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전국 226곳의 지자체 중 45곳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현재까지 버스터미널이 이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에 좀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울산터미널 김태웅 관리소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우선 시외와 고속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울산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뭐 답변을 받은 건 없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금으로 해서 결손 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장실이나 휴지 등 기타 물품을 제공을 해줘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빨리 받기 어려워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 재산세를 50% 정도 감면을 해달라고 국토부로 요청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논을 막바지 단계 정도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울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지난 12월 31일에는 경기도 성남 버스 터미널이 폐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성남 버스터미널이 사라져서 승객들은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국토부와 터미널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폐업한 버스터미널은 18곳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버스터미널은 296곳에 불과하고요. 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버스터미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교통복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는 버스가 산간오지와 같은 교통 소외 지역까지 대중교통망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인 만큼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 안 된다면서 교통약자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민간 영역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울산의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시와 관련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설 연휴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전해드리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울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상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네, 한 주간의 울산 지역 공연 전시 문학의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화포커스 울산매일신문 고은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뭘 하면서 보낼까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역 네네. 극장가로 발걸음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영화 소식 준비하셨군요. 네,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최신 영화 한 편 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18일 개봉한 두 편의 한국 영화 교섭과 유령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황정민, 현빈 주연의 교섭인데요. 네. 이 작품은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외교관과 현지 국정원 요원의 숨가쁜 활동을 그렸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요르단 현지 촬영을 통해서 현장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네, 황정민과 현빈 두 배우의 합이 기대가 되네요. 네네. 영화 유령도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배우 설경구, 이한이, 박소담의 유령이 그 주인공인데요.
유령은 일제 치하에 놓여있던 1933년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요. 네. 항일 조직 스파이인 유령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외딴 호텔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로 지목된 5명의 인물이 벌이는 심리게임과 그리고 생존을 위한 육탄전이 추리극과 액션극으로서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두 한국 영화 말고도요. 대작, 아바타, 물의 길도 상영하고 있죠. 아직 못 네. 보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개봉한 영화 아바타의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은 9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네. 5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최첨단 영상 기술로 구현한 수중 세계, 그리고 3D에 특화된 전투 장면, 화면 속 신기함을 더하는 수중 생명체 등이 극찬을 받으면서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볼거리가 많이 보입니다. 거리두기가 4년 만에 풀린 설 연휴지 않습니까? 극장에 네. 가셔서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과 함께 민속놀이 체험, 설날이 지나서 끝인가 싶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네요. 오늘까지 열리죠? 네, 맞습니다. 울산 지역 박물관 등 문화시설들은 설 연휴를 맞아서 다양한 설맞이 신시풍속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네, 먼저 울산 대곡박물관에서는 토끼를 주제로 하는 전통 무용극, 그리고 새해 연화장 만들기, 가운 써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투어놀이, 널뛰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주 민속박물관도 토끼 달력을 만들어보고 토끼와 관련한 역사 문화와 세시 풍속의 의미를 배우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네. 울주 민속박물관 그리고 울산대 공원에서도 이 자유롭게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나 봐요. 네네. 울산대공원 정몽광장에 가면 만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고리 던지기 등을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그 대왕암에 있는 대왕별 아이누리는 설맞이 전래놀이 한마당, 새해 소망 적어 연날리기, 나무 팽이 만들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생포 문화창고에 방문하시면 새해 특집 애니메이션 단편 특선을 관람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들로 자신만의 아트 조형물을 만들어보는 체험, 그리고 새해 복주머니 카드 만들기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많네요. 모처럼 다 함께 모인 가족들과 함께 세시 풍속의 의미와 즐거움 느껴보시고 또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단법인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1월 움프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음악과 함께 떠나는 90년대 여행을 주제로 한국 영화 3편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 접속, 쉬리입니다. 네, 세 작품 모두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석규 배우가 다 주연을 맡은 영화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특히 8월의 크리스마스 접속은 감성적 멜로 영화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엔딩 주제곡은 방금 말씀하신 한석규 씨가 직접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영화 접속은 당시에 PC 통신을 매개로 만나게 되는 남녀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영화 속 주제가인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트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 등이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최초의 한국형 블랙버스터 영화인 쉬리는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만 했던 연인들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웅장한 액션과 전투 장면과 함께 담아낸 수작으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90년대를 떠올릴 수 있는 작품이네요. 네. 언제 어디서 관람할 수 있습니까? 네, 1월 움프사롱은 내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7시에 영남 알프스 시네마 극장에서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설 연휴를 맞이해서요. 설 연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 알아봤습니다. 문화포커스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고은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워야 할 설 연휴, 층간소음 문제로 짜증스럽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발생 사례 60만 건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층간소음 발생 원인으로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이 1위로 꼽혔는데요. 전체 접수 사건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일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인 겁니다. 이 밖에도 망치질이라든지 가구를 끌 때 나는 소리, 또 TV 소리와 피아노 소리까지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소음 기준도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로 강화됐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뛸 때는 43데시벨, 의자를 끌 때는 40데시벨 수준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모두 강화된 소음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데요. 층간소음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웃 간 다툼이 잦아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44만 4천여 가구의 주택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단독 주택은 전체 6%에 그칩니다. 나머지 94%가량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위아래 이웃을 둔 주택입니다. 울산 시민 19 이상이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늦은 밤에는 까치발을 하고 거실에는 두툼한 매트도 깔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도 수시로 주의를 주고 말입니다. 아랫집 윗집을 향한 이해와 배려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확실한 시작점이 아닐런지요.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월 24일 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권혁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